한 나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한 두 사람 정도 뽑아볼 수 있는데요. 장영실이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그냥 실학자라고만 배웠는데요. 그분이 했던 일 중에 보면 수원 화성이라는 성을 짓는 일을 했었는데요.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로 꼽히죠.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성곽의 장점만을 흡수해 완벽하게 건설된 도시 성곽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계획된 신도시처럼 보일 수도 있죠. 정조 때의 일입니다. 정조 때 워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고위 관직에까지 올랐죠. 근데 정조가 죽으면서 정권이 바뀐 거죠. 우리로 치면 정권이 바뀌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귀양살이를 보내는데요. 그 귀양살이는 1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때 귀양살이를 하게 됐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8년 동안에 귀양살이를 하면서 자기 가족들, 형제들, 심지어 형제들 중에 죽임을 당한 형제도 있었죠. 완전히 패족이 된 상태에서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상당히 많은 책을 집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출판사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오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산 정약용이라고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산의 평정심 공부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백아북수에서 나왔고요. 진규동 님이 지었습니다. 다산의 평정심 공부에서 다산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6가지 철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으로 지켜내라. 두 번째는 자신을 개발하라. 세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라.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라. 다섯째는 이것을 즐겨라. 여섯째는 책임을 다하라. 이 6가지 철학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인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 유배 생활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철학 중에 세 번째 철학,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나눔을 실천하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모든 관직을 빼앗길 때에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과연 일반 사람인가 아니면 성자인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한 실학자. 두 아들에게 부침. 여러 일가 중에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너희는 곡식을 주어 구제하였느냐? 눈 속에 얼어서 쓰러진 자가 있으면 너희는 뗄 나무를 한 묶음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 주었느냐?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해야 할 자가 있으면 너희는 약간의 돈으로 약을 지어 주어 일어나게 하였느냐? 늙고 곤궁한 자가 있으면 너희는 때때로 찾아뵙고 공손히 존경을 하였느냐? 우환이 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근심스러운 얼굴빛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환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잘 처리할 방도를 의논해 보았느냐? 다산의 아들들이 친척들이 잘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라는 불만 불평을 하자 그것을 듣고 정약용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옛날을 생각하니 친척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모든 게 서운하게 생각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다사는 자식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하여 서로 나누고 애로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느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작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자식들에게 근심스러운 얼굴빛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환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잘 처리할 방도를 찾아보라며 오히려 타이르고 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다사는 인삼 재배에도 힘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다소간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은 우리 농부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하고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약용도 인삼 재배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고 합니다. 다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 수익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친척이나 가난한 주위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함께 나누는 삶을 중시했는데요. 재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남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에 오래 남게 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싸들고 무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영원히 사람들의 뇌리에 남게 되죠. 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제시한 다산. 당시 조선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누적된 문제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었고 외부적으로도 새로운 서양 물물이 흘러들어 조선 사회의 전통적 가치가 통째로 흔들리던 때였다. 민생은 극도로 혼란하였으며 종교적으로는 새로운 천주교와 기존의 유교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서학의 도입과 신문물에 따른 사상적 다양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당쟁의 대립으로 분열의 골이 깊었고 관료의 부패는 밀란을 초래할 만큼 극심한 착취와 부패로 얼룩진 상황이었다. 이제까지 조선사회를 이끌어오던 통치 원리이자 가치 기준이었던 사상인 성리학이나 주자학의 세계관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선하고 보수해도 모래 위에 집 짓는 일이라 생각했다. 새로운 시대 정신 없이는 조선은 물론 백성들의 삶에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사는 어떤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친 격동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시련과 고통이 상당했던 다산 정약용,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다스리며 평정심을 얻었는지 이 책 다산의 평정심 공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나의 공부는 이런 유배 생활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무릇 곤궁한 가운데 있고 난 후에야 글 쓸 자격이 있음을. 다산 정약용입니다.